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뉴스 시작합니다. 우려했던 대로 어제 하루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세 자릿수로 늘었습니다. 부산 요양병원 집단 감염이 큰 영향을 줬습니다.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난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가격 상승에 물량 품귀까지 새로 전세를 얻으려는 사람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책은 없는 건지 역시나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사.15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늘 만료되면서 검찰이 현직 의원 수십 명을 잇따라 기소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끝내 소환에 불응한 정정순 의원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옵티머스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4개월 전에 정관계 로비 의혹이 포함된 녹취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로비 창구로 지목된 연예기획사 대표 신모 씨 등 이른바 3인방에 대한 수사가 의혹을 규명할 핵심 열쇠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부산 만덕동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집단 감염 여파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0명으로 늘었습니다. 다행히 오늘 오전까지 추가 확진자는 없었지만 병원 밖으로 간 직원들의 동선을 따라 추가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히 재확산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3개월 만에 다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4주간 야간 통행 금지령을 발동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이탈리아도 음식점 야간 영업을 제한하는 등 각국이 비상방역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오는 일요일 서울 도심에서 야외 예배와 집회를 열겠다는 보수단체 집회 신고에 대해 경찰이 다시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과는 별도로 도심 집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4년 연속 톱소셜 아티스트를 수상했습니다. 공모주 열풍 속에 오늘 상장된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한때 더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만에 다시 100명대로 늘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110명으로 전날보다 26명 증가했습니다. 부산 헤드락 요양병원 집단 감염 여파로 국내 발생이 급증한 겁니다. 이는 지역별 현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하루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곳은 부산으로 54명에 달합니다. 53명은 요양병원 집단 감염 환자입니다. 어제 하루 전체 국내 발생의 57% 가까이가 부산에서 나온 셈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지역이 안심할 상황인 것도 아닙니다. 경기 의정부시 마스터플러스 병원과 서울 영등포구 지인 모임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 비율까지 최근 2주 기준 17.5%에 달합니다. 거리두기 1단계 기준인 5% 미만의 3배가 넘습니다. 방역수칙 미준수 등 방심하면 언제든지 폭발적인 증가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어제 하루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부산 지역 상황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부산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요양병원을 동일 집단 격리하고 검사를 확대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는 밤사이 추가 확인이 없었다는 게 부산시 발표인데 조금 전 브리핑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민방역추진단장 안병선입니다. 10월 15일 부산시 코로나19 현황 보고를 하겠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없습니다. 392번, 422번, 426번, 438번, 440번, 444번, 446번, 459번 환자는 완치되어 퇴원하여 격리 해제자 누계는 432명입니다. 479번, 486번 환자는 증상이 악화되어 부산 백병원, 동아대병원으로 각각 전원되었습니다. 헤드락 요양병원에서 입원 중 확진되었던 530번 어르신은 어제 요양병원에서 부산대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위중하신 상태였고 오늘 오전 4시경에 임종하셨습니다. 사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입니다.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어제 러시아 선원 1명이 확진되어 입원 의뢰되었습니다.
현재 검역소에서 입원 의뢰된 환자 6명을 포함하여 109명의 환자 중 부산의료원에 89명, 부산대병원에 14명, 동아대병원에 3명, 부산백병원에 2명, 고신대병원에 1명 입원 치료받고 계십니다. 현재 중증 환자 4명, 위중 환자 3명입니다. 부산시의 중증 음악격리 병상 19개 중 7분이 입원해 계시며 3개의 병상은 수리 중에 있고 2개의 병상은 위중한 환자분들 중에 회복되어 경증의 증상을 보이시는 분이 사용하고 계시며 현재 7개 병상이 여유가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인근 지역의 중환자 병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햇드락 요양병원 역학조사 진행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햇드락 요양병원은 지난 9월 이후 환자 중에 외출이나 외박을 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또한 환자분과의 면회를 하셨던 분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 중 사망하신 분은 임종시 면회를 하신 가족분과 운구에 참여하셨던 분 10분이 접촉자로 분류되었습니다. 그 외 환자분들은 접촉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요양병원 종사자의 접촉자는 모두 103명이며 이분들에 대한 전수검사가 완료되었고 모두 음성이며 자가격리 중입니다. 현재 확진자의 의무기록동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자 123명은 요양병원 내에 격리되었고 종사자 49명은 인근시설에 격리되어 의료기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 46명은 자가격리 중입니다. 어제 만덕동에 소재한 5개의 요양병원과 4개의 요양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모두 1,431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북구에 소재한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대한 검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부산시 전역의 요양병원, 정신병원, 요양원, 주야간 보호센터 등에 대한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검사 가능 역량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방법은 구군과 협의하여 빠른 시간 내에 검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확진된 539번 환자는 네, 부산시 브리핑 들었는데요. 관련 내용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부산 만덕동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53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된 가운데 오늘 새벽 확진자 1명이 안타깝게도 숨졌습니다. 아직 추가 확진자는 없는 상태인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네, 부산 햇드락 요양병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햇드락 요양병원 관련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확진 판정을 받은 요양병원의 80대 환자 1명이 안타깝게도 숨졌습니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코로나19 증상이 심해져 오늘 새벽에 숨졌다고 부산시는 밝혔습니다. 네, 앞서 이 병원에서는 어제까지 확진자 53명이 나왔습니다. 확진자가 더 나오지는 않을까 우려가 컸는데 다행히 추가된 확진자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요양병원 직원들의 접촉자 103명을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이었다고 부산시는 밝혔습니다. 확진자들은 현재 부산의료원과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환자 확진자 42명 가운데 39명이 70대 이상이고 기저질환이 있다는 점도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환자 1명이 오늘 새벽에 숨지면서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의 집단 감염 경로를 찾는 것도 중요한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병원에서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간호조무사를 지표 환자로 보고 있지만 이 간호조무사로부터 병원 내 감염이 확산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간호조무사의 확진에 앞서 지난 12일에 숨진 80대 환자가 사후에 확진됐고 최근 한 달 사이에 병원에서 숨진 환자 8명 가운데 7명이 호흡곤란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선 외부 활동이 가능한 직원들에게서 감염이 퍼졌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병원이 위치한 부산 만덕동 일대에서 확진자가 속출한 상황과도 관련성이 있을 거로 추정됩니다. 어제 긴급대책회의를 연 부산시는 만덕동을 비롯해 부산 지역 모든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애초에 오늘까지였던 만덕동의 집합 제한 명령은 2주 동안 연장됐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햇드락 요양병원 앞에서 YTN 차상입니다. 경찰이 오는 일요일 서울 광화문광장 근처에서 1,000명 규모의 야외 예배와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보수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어제 집회를 신고한 8.15 시민비상대책위원회에 집회 금지 통보서를 전달했습니다.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다는 서울시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앞서 단체는 오는 18일과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인근 차로와 인도에서 1,000명이 참가하는 야외 예배와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습니다. 단풍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관광 목적의 전세버스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업체들은 방역 관리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번 주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질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전세버스 단체들은 상경 시위를 위한 운송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네, 저는 인천에 있는 열린 고속관광 차고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이곳 전세버스 차고지는 보시는 것처럼 전세버스들이 줄줄이 이렇게 늘어서 있는데요. 이곳 차고지에 있는 버스들은 모두 20대입니다. 대부분 관광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차량인데요. 코로나19 여파가 이어지면서 운송 횟수는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이후로 한 차례도 운행되지 못한 버스도 있는데요. 제 옆으로 보이는 버스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아래를 보시면 버스 번호판을 떼고 있는데요. 운행을 하지 않는데도 1년에 400만 원에 가까운 보험료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이곳 번호표를 구청에 반납한 겁니다. 그래도 운행을 하는 버스 차량들을 대상으로 이 가을철 단풍 관광을 앞두고 소독 작업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곳 전세 버스 업체는 차량이 차고지를 나갈 때 한 번, 들어올 때 한 번씩 이렇게 방역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가운데 단풍이 물들면서 이 전세 버스를 빌리는 관광객들이 조금씩 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을 고려해 방역 당국이 가을철 여행과 관련해 강화된 지침을 내놨습니다. 방역 당국은 단풍 절정기인 오는 17일, 그러니까 토요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한 달을 방역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가을철 여행 방역 관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버스나 전세버스에서 이루어지는 노래나 춤 같은 행위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또 버스에는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의무로 비치해두고 탑승 전에는 전자출입명부, 즉 QR코드를 통해 출입객 명단을 관리해야 합니다. 운전기사들은 탑승객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하거나 음식물 섭취를 자제하라고 안내하고 또 잘 지켜지는지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단체 여행을 떠날 경우 모임 대표자나 인솔자 등을 방역관리자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세버스 단체 측은 방역관리 목적과 취지 자체는 공감하지만 현재까지 전세버스에서는 확진자가 나온 사례가 한 건도 없었고 음주 가무도 선제적으로 금지하도록 조치했다며 방역 우려 대상으로 지목한 데에는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버스 안 방역을 비롯해 출입 명부 작성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서 탑승객들의 불안을 덜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에 서울 도심 곳곳에서 다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세버스 등을 이용해 각 지역에서 상경하는 단체들이 있을지를 두고 이 우려가 큰 가운데 전세버스 단체에서는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운송을 거부한다는 방침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열린고속관광 차고지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오늘 아침 상간에 이어 내륙 기온이 처음으로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춘천에는 첫서리가 내렸습니다. 추위가 지난해보다 일찍 찾아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근길 거리 풍경이 하루 사이에 가을에서 초겨울로 바뀌었습니다. 패딩과 외투, 머플러까지 등장했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은 6.5도로 올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상간에 이어 강원 내륙 기온도 처음으로 영하권까지 떨어졌습니다. 철원 김하읍 영하 3.2도, 양구 해안면 영하 2.6도, 홍천 내면도 영하 0.3도를 기록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추위에 북춘천에는 첫서리가 관측됐는데 지난해보다 12일이나 빨랐습니다. 5km 상공에 위치한 영하 15도의 찬 공기가 들어오고 밤 동안 기온이 내려가는 효과가 더해지면서 때이른 가을 추위는 이틀 정도 이어진 뒤 주말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누그러지겠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해보다 겨울 추위가 일찍 찾아오고 강도도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북쪽에서 한기가 남하하면서 겨울 추위가 일찍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겨울 추위는 아직 강도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13년 만에 한강 결빙이 없었고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 이하인 한파일수도 0.4일에 불과했던 지난해보다는 훨씬 추운 겨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때이른 가을 추위는 주말부터 누그러진다고 합니다. 주말까지의 날씨 전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현미 캐스터. 네, 노을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한낮인데도 기온이 많이 오르지 못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파란 하늘이 드러나고 가을볕이 내리쬐고 있지만 찬바람이 불어들면서 종일 날이 서늘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7도 선에 머물면서 예년 기온을 2, 3도가량 밑돌고 있는데요. 퇴근길에는 지금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날이 부쩍 쌀쌀해지는 만큼 겉옷에도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제주도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4도가량이 높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은 10도, 대전은 9도, 광주 11도를 보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서 여전히 서늘하겠는데요. 서울 낮 기온은 18도, 광주와 대구 20도 등으로 예년 기온을 2, 3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주말부터는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당분간 내륙 지역은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주말 사이 추위는 누그러지지만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밀려오면서 가을이 더 깊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두꺼운 외투 미리 준비하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최현미입니다. 4.15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늘 만료되면서 검찰이 현직 의원 수십 명을 잇따라 기소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끝내 소환에 불응한 정정순 의원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옵티머스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4개월 전에 정관계 로비 의혹이 포함된 녹취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로비 창구로 지목된 연예기획사 대표 신모 씨 등 이른바 3인방에 대한 수사가 의혹을 규명할 핵심 열쇠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부산 만덕동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집단 감염 여파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0명으로 늘었습니다. 다행히 오늘 오전까지 추가 확진자는 없었지만 병원 밖으로 간 직원들의 동선을 따라 추가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히 재확산하는 가운데 프랑스가 3개월 만에 다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4주간 야간 통행 금지령을 발동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이탈리아도 음식점 야간 영업을 제한하는 등 각국이 비상 방역 제재에 돌입했습니다. 오는 일요일 서울 도심에서 야외 예배와 집회를 열겠다는 보수단체 집회 신고에 대해 경찰이 다시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과는 별도로 도심 집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을철 이사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번 주에도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이 오르면서 68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매매 가격은 보합세를 유지한 가운데 강남구는 18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더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결과가 곧 나올 것이라고 밝혀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국감이 진행되고 있는 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와 관련해서 언급을 했다고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적절성 감사 결과에 대한 질의가 잇따랐습니다.
이 보고서 의결이 지연된 이유가 쟁점이었는데요. 이 최재형 감사원장은 원전 조기 폐쇄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감사 결과를 1년이 지나도록 제공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용서를 구한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쟁점에 대한 합의가 다 이루어진 상태라며 내일쯤이면 감사위원들이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 늦어도 화요일이면 감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을 거라고도 답했습니다. 이 앞서 감사원은 감사 착수 1년이 넘은 지난 13일에 이 보고서 심의 의결을 시도했지만 이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그 배경에 대한 추측만 무성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사안이 복잡한 문제가 얽힌 탓에 산업부 공무원들의 자료 삭제 등 감사 저항도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태를 포함해서 여러 쟁점 사안을 놓고도 여야 공방이 치열하죠. 네, 맞습니다. 특히 오늘 국회 산자위에서는 옵티머스 내부 문건에 등장한 한국 남동발전 국정감사가 진행되면서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앞서 남동발전은 지난 3월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와 해외 발전 사업을 논의했고 이후 18일 만에 관련 사업에 적격 판정을 내려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옵티머스 문건에 등장한 남동발전과의 사업 논의가 실제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례적으로 신속히 적격 판정이 내려진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며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사업 정보를 입수하고 한 달 남짓 만에 적격 심사를 받는 과정을 보면 통상의 남동발전 사업 개발 과정과는 다르다며 누군가의 추천이나 면담은 그 과정에 없었냐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유향열 남동발전 사장은 구체적 사업 제안은 이보다 앞선 지난 2월 25일에 받아 실제로는 투자심의 판정까지는 30여일 정도 시간이 지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알려진 적격 판정도 사업 개발 절차 가운데 초기 단계의 판정이라 실제 투자는 아직이었고 검토 단계였다며 문건에 자신의 이름이 나와서 놀랐고 그 누군가로부터 청탁을 받거나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유 사장의 해명에 힘을 실어주며 의혹 확산을 적극 차단하는 데 나섰습니다.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옵티머스 문제는 단순 사기 사건이라며 이를 권력형 비리로 몰고 가려는 정치적 공세가 국민을 피곤하게 하고 있다고 맞불을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권익위원회에서는 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고요. 네, 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감에서도 이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병가 특혜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앞서 권익위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업무와 이 추 장관 아들 병역특혜 의혹 수사에는 이해충돌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 출신인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정치적 판단이라는 논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앞서 조국 전 장관 때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권익위가 판단했는데 전 위원장이 오고부터는 추 장관에 대해서 없다고 했다며 이 전 위원장이 권익위의 기둥과 근본 뿌리부터 무너뜨리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전 위원장은 전임 정관 때 권익위 유권 해석과 현 장관의 유권 해석 원칙은 동일하다며 다만 구체적인 수사지휘권 여부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전임 때는 거치지 않은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옵티머스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여러 로비 창구가 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른바 로비스트 3인방, 의혹을 풀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옵티머스 펀드의 90%가량이 팔린 곳은 NH투자증권입니다. 이런 대형 증권사가 부실 펀드를 수천억 원어치나 판매하게 된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의혹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가 NH투자증권에 찾아가 건넨 상품 제안서는 단 7쪽짜리로 설명 후 실제 펀드가 설정되기까지는 단 이틀밖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대표가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에게 약을 다 쳐놨다고 말했고 실제 실사도 정말 대충 진행됐다는 이사 윤모 변호사의 검찰 진술도 의심스러운 정황을 뒷받침합니다. 여기서 정관계 로비를 담당했다고 거론되는 정영재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가 등장합니다. 옵티머스 김 대표와 NH투자증권 정 대표 사이에 다리를 놓아준 인물로 지목된 겁니다.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질의가 쏟아졌고 정 대표는 정영재 전 대표를 만난 건 사실이지만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만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펀드 판매 과정에 윗선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정영재 전 대표 외에 정관계 인사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 이른바 로비스트 3인방이 활동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옵티머스 핵심 관계자들이 검찰 조사에서 연예기획사 대표 출신 신모 씨와 김모 씨, 김모 씨 등 3명을 로비 창구로 지목한 겁니다. 신 씨는 과거 옵티머스 투자금이 흘러들어간 성지건설 횡령 사건을 두고 옵티머스로 번지는 걸 자신이 막았다고 주변에 말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 씨는 옵티머스와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한국마사회가 충남 금산군의 장외 발매소 겸 레저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영재 전 대표가 수사 시작과 함께 잠적해버린 상황에서 검찰이 정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느냐, 또 이 로비스트 3인방으로부터 어떤 진술을 받아내느냐가 정관계 로비 의혹을 규명할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지난 4.15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늘 만료됩니다.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현직 의원들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직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의원들도 자정안으로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우준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수사를 받아온 의원 대부분 기소 여부가 결정됐는데 재판에 넘겨진 주요 의원들 누가 있습니까?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인 김홍걸 의원이 기소됐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었다가 재산 축소 의혹을 받고 제명돼 현재 무소속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아내 명의의 10억 원짜리 상가, 대지와 상가,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 신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1대 국회 신규 등록 의원 재산 신고에 따르면 김 의원의 신고 재산은 지난 5월 기준으로 67억 원으로 총선 당시보다 10억 원가량 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슷한 혐의를 받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 의원 역시 동생 명의로 차명 소유한 서울 송파구 상가 건물을 총선 당시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도 많은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지난 5월 서울 강서구에서 열린 지역 주민행사에 참석해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등 과거 이력 등을 자랑하며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스타 사태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의원 역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2,600만 원 상당의 전통주를 선거구민 300여 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야당에서는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선거운동 현수막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고 국민의힘 대변인으로 알려진 배준영 의원은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홍철호 전 의원은 선거 현수막에 지하철 5호선 연장을 확정시켰다며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김우준 기자, 앞서 전해드린 대로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추가 기소 결정도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정종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21대 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 의혹을 포함해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이 8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대면 조사 없이 우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분리해서 따로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검찰은 정 의원이 수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5일 국회에는 체포 동의 요구서가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구작은 의원도 오늘 기소가 결정됐습니다. 구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지인을 3번 찾아가 선거를 도와주면 보좌관직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직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윤상현 의원들에 대한 기소 여부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일은 오늘 자정안으로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현재까지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검찰 수사망에 오른 현직 국회의원만 최소 20명입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돼 직을 잃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2018년 9월 가수 고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혐의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폭행, 협박 관련이었습니다.
1심은 협박과 강요 등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불법 촬영 혐의와 관련해서는 죄가 없다고 봤는데요. 구 씨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진 않았지만 의사에 반해 사진을 촬영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석 달 뒤 구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여성단체들은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불법 촬영이 무죄라고 결론 내린 것은 가해자 중심적인 판결이자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2심은 사안을 더 무겁게 봤습니다. 촬영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이라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최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2심 역시 문제가 제기됐던 카메라 불법 촬영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봤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 없고 구 씨도 법정에 다시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1심이 인정한 사실에 반대되는 현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에 반발한 검찰은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의 결정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구 씨가 최 씨의 휴대전화에서 성관계 영상은 삭제하면서도 문제가 된 사진은 그대로 둔 점, 구 씨도 최 씨의 신체를 촬영한 점 등을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한 무죄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2년여간의 긴 재판 과정은 최 씨의 1년 실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장관님 내년 1월에 이사하신다면서요? 전세 구하셨어요? 아니 못 구했습니다. 지금 전 국민이 우리 장관님 전셋집 구할 건지에 관심이 가 있습니다. 마포구 염리동에 매물이 3개밖에 없고 가격이 1년 동안 2억 5천이 올랐다는데 잘 되시길 바랍니다. 신규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전세 가격 상승 요인 등에 대해 관계부처 간에 면밀히 점검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 대란이 현실화하면서 매물을 구하기 위한 세입자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매매 가격은 주춤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구는 18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먼저 본격적인 질문 드리기 앞서서 관련된 영상을 먼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진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함께 보시죠. 네, 지금 이 사진 뭐라고 보이세요? 일단 아파트 복도에 사람들이 쭉 줄지어 서 있는데 이분들 전셋집 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네, 전셋집이 한 곳이 나왔는데 이 한 곳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아파트 복도에 쭉 줄지어 서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전세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지 않나 싶은데 이전에도 이런 전세난이 있었습니까? 저는 처음 봐요. 지금 이런 사진 보고 저는 저렇게 줄 서는 건 그래도 맛집, 또 BTS 콘서트 구하기, 아니면은 뭐 아이폰 신제품 출시 이런 정도 기대감을 갖고 줄 설 수는 있지만 강남구 전셋집이 아니라 강서구에 있는 한 아파트의 전셋집을 보고 계약하기 위한 실수요자들이거든요. 9개 팀, 한 부분에도 부부가 왔나 봐요. 10명이 줄을 선 겁니다. 자, 저런 광경을 집주인이 봤으면 어떡할까요? 바로 그 자리에서 가격을 올렸겠죠. 그렇겠죠. 자, 이렇게 집 구경하고 난 다음에도 마음에 든 5분은 우선 가위바위보로
재입복귀 순서를 정해서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는 정말 우픈 얘기입니다. 예. 실제로 이렇게 이 전세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정말 이 적나라한 사안인데, 대단지 규모, 보통 우리는 뭐 1000가구 이상을 대단지라고 하는데 매물 건수 자체가 굉장히 한 자릿수 내외로 줍니다. 어떤 단지조차는 실종돼 있고요. 네. 여기다가 전세가 없으면 반월세, 반전세로 가야 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실질 경쟁률이 5대1이잖아요.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한국감정원이 주간 통계가 나왔어요. 전셋값이 가장 핫합니다. 과연 전국의 전셋값은 얼마나 올랐고, 그리고 서울 전셋값은 어떻게 되느냐. 주간 기준 서울은 68주예요. 1년이 52주입니다. 그러면 1년 3개월 동안 전세 가격이 신압으로 올랐다는 얘기예요. 네. 수도권은 무려 62주 연속 오르고 있는데, 이게 거래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상승폭이 커지고 있고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전세 물량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앞서 말씀해 주신 것과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뭐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전세값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일 텐데, 기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임대차법을 좀 서둘러 시행을 하면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네.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도 그렇고 예고된 부작용들이 있었는데 그 이상으로 지금 풍선효과 부작용이 좀 심하다라는 건데요.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7월 말 이 시행됐던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제 시행이 되니까 당연히 세입자 입장에서는 2년 더 네. 눌러앉겠다라는 이제 분위기가 팽배해졌고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2년 계약할 때마다 상한으로 5%밖에 올려받지 못하니 차라리 4년분을 미리 올려받을까라는 이 생각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실거주 요건이 굉장히 강화가 됐어요. 세제 혜택을 보려고 하거나 재건축 주인의 경우에는 2년 이상 실거주 하지 않으면 이건 현금 청산 대상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만에 하나 대출을 꼈다라고 하면 실거주하세요. 기존 주택은 6개월 이내에 파세요.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 규제가 쌓이다 보니까 오히려 전세는 씨가 마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소장님 옆으로 관련된 그래픽이 나와 있습니다. 크게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네, 일단 서울의 대표적인 대단지 아파트의 전세 매물 관련된 내용이고 전체적인 통계도 있거든요. 예, 이 지금 앱사이트인 아파트 실거래가의 줄임말, 이제 아실이라는 앱사이트를 통해서 10월 15일 기준입니다. 약간 뭐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헬리오시티라고 하면 아마 서울 시내 재건축 가운데 매머드급이거든요. 네. 거의 10,000가구 가까운 이 단지 내에서 전세 물건이 6건이에요. 네, 전체 통계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게 왜 이렇게 5,000가구, 4,000가구 매물에서 매물이 줄어들고 있느냐. 예. 매물이 사실은 포탈에 허위 매물 신고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다 이제 같은 매물이라도 지금 전세 내놨다가 전세가가 이제 오르기 시작하면 호가를 올리든가 아니면 반전세, 반월세로 돌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서울에서는 매물 7월 말 대비해서 아파트 매물 건수를 비교하게 되면 70% 전세 매물 자체가 네. 이제 소멸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뭐 경기도, 수원도 절반 이상 이제 매물이 자취를 감추다 보니까 전세를 당장 구해야 되시는 분들, 신혼부부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마음이 더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가을 이사철이지 않습니까? 이사철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전세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전세난이 더 악화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맞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아요. 전세를 구하다 못 구하니 차라리 이 기회에 집을 사야 합니까? 이렇게 지금 문의 오는 주변인들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정부가 내놓고 있는 대책들은 가능한 한 이제 세입자를 보호하려다라는 중심에서 이제 펼쳐지고 있는데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수요를 억제하는 대책을 쓰다 보니까 특히 내년 되면 3기 신도시의 선분양이 시작이 됩니다. 네. 입지도 나쁘지 않고 분양가도 저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 내년 분양을 좀 기대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당장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세 눌려서는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지금 국민은행이 집계하고 있는 이제 이런 주택 매매 수요 지수를 보게 되면 특히나 전세 지수를 보게 되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이후는 역대 한 2번째 정도로 높아요.
기준선 100에서 지금 지난달 기준 192까지 뛰어서 매매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2배 이상 거의 웃돌고 있다라는 게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셋값을 잡기 위해서는 신규 물량이 나와야 돼요. 예. 신규 물량이 나와야 되는데 신규 물량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세난이 상당 기간 좀 지속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정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3기 신도시 물량이 내년 상반기부터 일부 풀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비롯한 임대차법이 조금 정착화되면 시장이 안정화되면 이제 전세 시장은 안정화될 거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3기 신도시는 입주까지는 최소 5년. 그리고 지금 임대차법은 2+2, 4년 가까이 되거든요. 과도기가 너무 길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3기 신도시 말씀하셨는데 3기 신도시에 청약하려면 결국은 무주택 신분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때까지는 전세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청약에 당첨이 되더라도 실제 입주까지는 최소 5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결국은 전세로 계속 남아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세 제도라는 건 이게 누가 방을 빼주고 다른 데로 옮겨가야지만 돼요. 네. 근데 이제 신규로 이제 공급되는 물량이 없이 기존의 전세 시장의 법칙이 바뀐 겁니다. 2년 단위로 나왔던 매물 자체가 4년 단위로 주기가 달라졌고요. 여기에다가 거주자의 이제 요건이 강화됐어요.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매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입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 나오는 물량 자체도 온전히 전세 시장으로 나올 수 있는 제도가 아니거든요. 이런 이제 이 제도 하에서는 계속해서 전세 시장은 전세 물건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반월세, 반전세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실거주 비용의 이제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달 가계대출을 보게 되면 역대 2번째로 늘었어요. 예. 정부는 계속해서 주택 관련 대출을 옥죄고 있고 이제 신용자의 신용대출도 옥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전세가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전세 대출이 3조 5천억 원이 넘는데요. 이게 역대 2번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실수요자들이 전세값 인상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전세 대란도 때문에 상당 기간 좀 지속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규로 전세를 구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전세 가격 상승 요인 등을 관계부처와 면밀히 점검 논의해 나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 전세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 바뀐 새 임대차법의 희생양이에요. 네. 전세 난민이 됐습니다. 1가구 2주택이었거든요. 경기도 의왕시에 본인주택이 있었고요. 세종시에 분양권이 있었는데 1주택, 2주택자를 피하기 위해서 지난 8월에 의왕시 아파트를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 당시에는 세입자는 퇴거 의사를 밝혔지만 임대차법이 시행이 되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겁니다. 새로 산 집주인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새로 입주하고 싶었는데 입주를 못하다 보니까 2개월이 지났는데 계약 자체가 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또 이제 서울에 전세 살고 있는데 전세값은 2년 전에 비해서 무려 2억 원, 3억 원 가까이 올라가지고 전세 난민 신세가 되고 있는데 실제 몸으로 이제 이런 전세난을 경험하다 보니까 전세 대책을 내놓겠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장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겠냐 이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새로 신규 물량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전세 대책이라는 건 세입자 보호예요. 많이 오른 전세값, 전세 대출 많이 해주고 세제 혜택을 준다든가 지금 일부는 깡통주택이 나타나고 있어요. 전세값이 매매값을 추월한 겁니다. 그러면 전세보증금이 위험하니 그런 보증금을 좀 이제 보증해 줄 수 있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건데 여기에다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적용되고 있는 게 뭐냐. 이게 2+2, 4년까지 되다 보니까 신규 전세 계약에는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예 이 기회에 새로 신규 전세를 계약할 때에도 상한제 5%를 아예 법제화하자라는 게 법에 계류가 되고 있는데 근데 이걸 지금 하게 되면 굉장히 강한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이제 전월세 신고제와 더불어서 하겠다라는 건데 어쨌든 뭐 표준 임대차법 상한선부터 시작을 해서 각종 규제를 통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는 있지만 이게 실제로 시장에 이제 시행됐을 경우에 나타나는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지금 뾰족한 대책이 사실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소장님 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금 현재 직면해 있는 상황이
그 임대차법이 개정된 이후에 가장 논란이 되는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가 한꺼번에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그 간략하게 좀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관련된 그래픽 한번 다시 띄워주십시오. 일단 그 홍남기 부총리의 서울 마포 전셋집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면 나가야 되는 대표적인 계약갱신 거절 그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서울 마포 전셋집인 거고. 맞습니다. 두 번째 경기 의왕 아파트는 그 집을 팔고 싶은데 못 파는 집주인 입장에서 못 파는 경우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7월 31일 날 법 시행 이후부터는 그 집주인, 그러니까 새 집주인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집주인이 실제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그 집주인의 기준이라는 게 잔금까지 치르고 맞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람인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 계약할 때 잔금 치르고 나서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등기국 가서 하는 건데 지금 그게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일단 이 세입자의 권리를 우선하겠다라는 큰 그림에서 시작이 됩니다. 마포 전셋집의 경우에는 맞습니다. 지금 세입자 신세였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내년 1월 전세 만기가 되었는데 기존 집주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기도 전에 이제 나는 실거주 목적이니까 나가주십시오. 집을 비워주십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네. 자, 또 하나 문제점은 이제 의왕시의 경우에는 이게 국토부 유권 해석이 가장 크게 논란이 됐던 부분이에요. 아니 왜냐하면 이것도 기존의 세입자 권리를 우선하겠다라는 건데 정부는 실거주 목적으로 이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소유권 등기 이전까지는 세입자의 권리를 우선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의왕시 계약을 지난 8월에 했을 당시에는 세입자가 나가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이 권리, 특히나 임대차 계약 기간이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의사를 번복한다 하더라도 세입자 권리가 우선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지금 집주의 의왕시 근처에 전세를 알아보니까 너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했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 매수자하고 그다음에 매도자인 홍 부총리가 서로 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세입자 권리가 우선하기 때문에 두 분 사이에 계약금을 만에 하나 법정 소송을 통해서 매수자가 홍남기 부총리한테 계약금의 2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연히 매수하면서 내 집으로 들어갈 줄 알았더니 오히려 거기에 있는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2년 더 이후에 살 수 있다는 건 나는 지금 들어갈 수가 없다. 네. 네가 계약을 위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소송을 통해서 이제 분쟁을 해결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두 가지 건에 대해서 가장 그동안에도 유권 해석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던 건데 그걸 직접 경제수장이면서 임대차법을 통과시킨 홍 부총리가 이제 체험을 하고 있어서 과연 이런 분쟁이 계속해서 지금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걸 할 때마다 계속해서 이제 국토부가 보도자를 뿌리고 해명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네, 특히 그 전세 세입자가 끼어 있는 집을 그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물론 이제 홍남기 부총리는 매매 계약서를 못 받기 때문에 어떤 특약 사항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특약 사항에 세입자가 있으면 그 새 매수자가 그 매도자에게 매기는 의무 조항으로 네. 기존에 있는 전세 세입자를 책임지고 나가게 하겠다라는 게 특약사항에 보통 걸려 있잖아요. 물론 이제 홍 부총리는 어떤 계약서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특약사항이 만약에 걸렸을 경우에 더 난처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특약사항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임대차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세입자가 그걸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 권리가 더 우선한다는 거예요. 기존의 계약서 내용은 이제 무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당한다면 세입자가 소송을 당하는 게 아니라 집주인, 매도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소송을 당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계약금을 일부 전체 매매 가격의 10%를 내놨다면 이 매수자의 경우에는 입주할 수 있다라고 보고 계약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가계약금의 2배 이상을 내놓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한국감정원 주간 그 집값 아파트값 자료가 나왔는데 강남구 아파트값이 하락 전환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맞습니다. 봐야 될까요? 18주 만에 서울 아파트 가격은 주간 단위 0.01% 내외로 강보합이긴 하지만 상징적인 게 강남이에요. 파급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18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게 거래 자체가 거의 없어요.
지금 매매 자체가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셋값만, 호가만 계속 오르고 있고 실제로 10월 들어서 실제 거래된 서울 시내 거래된 이 서울 부동산 광장의 실거래가를 보게 되면 거래액의 절반 가까이는 신고가예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한 마리 제비가 왔다고 해서 우리가 봄이다라고 얘기하기엔 아직 이르다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한미 군당국은 매년 10월 서울과 워싱턴을 번갈아 오가면서 안보 문제를 논의합니다. 군사 행정권을 지닌 양국의 국방부 장관이 만나는 한미 안보협의회와 군사 명령권을 갖고 있는 합참 의장들이 주재하는 군사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올해 회의가 끝난 뒤 예정돼 있던 공동 기자회견이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현지 시각 낮 12시 반 예정이었는데 불과 4시간 전인 오전 8시 반쯤 주미 대사관을 통해 취소 통보가 이뤄진 겁니다. 대선을 불과 3주 앞둔 미국 측이 내부 사정을 이유로 먼저 양해를 구했다고만 전해졌습니다. 중국 견제용인 인도태평양 안보협의체죠. 쿼드 동참 문제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으로 한미 간 이견이 노출된 가운데 미국이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엔 한미동맹에 대한 이수혁 주미대사의 화상 국감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70년 전에 동맹을 맺었다 해서 그것을 계속해야 된다는 건 미국에 대한 모욕입니다. 특히 이번 회의 모두 발언부터 전작권 전환에 대한 한미 국방장관의 선명한 입장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서욱 장관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을 위해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에스퍼 장관은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서욱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워싱턴을 찾았습니다. 올해 한미 안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서 장관은 북한이 새로운 무기를 공개하는 등 한반도 안보 환경이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같은 안보상 도전에 대해 한미 국방장관이 직접 만나 공고한 동맹 관계를 확인하고 전시작전권 전환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간의 노력을 함께 평가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함으로써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하여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 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퍼 국방장관은 조건을 충족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Fully meeting all the conditions for the transition of operational control to Iraq commander will take time, but the process of doing so will strengthen our alliance. 에스퍼 장관은 그러면서 아직 합의가 안 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조기에 합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토 등 다른 동맹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며 증액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But as I've said before, we must find a more equitable means of sharing the costs of our common defense so it doesn't fall unequally on the American taxpayers. 회의에 앞서 두 장관은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에 헌화했습니다. 서 장관은 특히 국군 유해 발굴 사업 추진에 기반을 구축한 공로를 인정해 켈리 맥키그 미국 국방부 포로 실종자 확인 국장에게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최근 한반도 정세와 한미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 실장이 미국 정부 초청으로 어제 워싱턴을 방문해 오늘 16일까지 3박 4일 동안 방미 일정을 소화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 실장과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와 한미 관계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협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면담에서 양측은 한미 동맹이 굳건함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전 세계에 코로나19 사태를 촉발했다면서 오직 자신만이 중국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주 정부가 발령한 엄격한 봉쇄를 반대한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뉴욕 이코노믹 클럽 화상 연설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다시 제기하며 오직 자신만이 중국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다음 달 3일 대선에서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중국이 미국을 소유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China unleashed the virus onto the world and only a Trump administration will hold them accountable. And if this administration, if I don't get elected in a little while, 20 days, China will own the United States. I can tell you that.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이 당선되면 증세 등을 할 것이라며 이번 대선은 사회주의자들의 악몽과 아메리칸 드림 사이의 선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 will deliver optimism, opportunity, and growth. They will deliver pessimism, stagnation, decline, and very high taxes. Simply put, it's a choice between a socialist nightmare and the American dream. 트럼프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각 주 정부가 발령한 엄격한 봉쇄와 제한 조치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At the same time, we must allow lower-risk Americans to resume normal activity. The unscientific lockdowns pushed by left-wing politicians are needlessly destroying millions of lives.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재선된다면 내년을 미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해 가운데 하나로 만들 것이라며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유럽 각국에선 신규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가운데 통제 불능 상태로 이어지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프랑스는 오는 17일부터 4주 동안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통행을 금지하는 등 다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박철원 기자입니다. 프랑스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75만 6천여 명. 이 가운데 63%에 달하는 47만 8천여 명이 여름 휴가철이 끝난 8월 31일 이후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각하다는 반증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프랑스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4주 동안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야간 통행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Et donc la décision que nous avons prise, c'est en effet un couvre-feu. Un couvre-feu qui va s'appliquer à la région Île-de-France, où le virus circule très activement. 합당한 이유 없이 통금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 135유로, 우리 돈으로 약 18만 원을 내야 합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늦은 시간에 식당을 찾거나 다른 사람의 집에 방문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6월 코로나19 종식을 축하하는 대규모 축하 파티를 열었던 체코도 모든 학교를 닫으며 7개월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Co udělala ta doba od toho, já nevím, půlky března do června s dětma, tak samozřejmě tam je trošku ztráta návyků pracovních a motivace u některých dětí. 체코는 마스크 의무화를 재도입했고 6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한 데 이어 학교와 술집, 클럽은 오는 11월 3일까지 문을 닫도록 했습니다. 영국의 BBC는 인구 10만 명당 신규 확진율이 유럽에서 가장 높은 체코의 상황이 제일 심각하다며 지옥문에 반쯤 다가간 것은 아닌가라며 우려감을 나타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꼭 필요한 조치라는 인식과 함께 유럽은 지금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다시 빗장을 걸고 있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생산 연령 인구인 15세에서 64세 인구 100명당 노인과 유소년을 부양하는 비율인 총 부양비가 2020년 39.8명에서 2040년에는 79.7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 특별 추계를 반영한 2017에서 2040년 내외국인 인구 전망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서 2040년 기간 동안 유소년 부양비는 15명에서 18명으로 유사한 수준이지만 노년 부양비는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2020년 22.4명에서 2040년에는 61.6명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15세에서 64세 생산 연령 인구는 2020년 3,579만 명에서 2040년엔 2,703만 명으로 876만 명이 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2040년 총 인구 중 외국인은 22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5%가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코스피에 상장한 첫날 상한가로 직행했지만 이후 상승폭을 줄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빅히트는 개장 동시에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까지 뛰고 여기에서 상한가인 30%가 오르는 더블 상한가 35만 1,000원을 기록했지만 이후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현재 25만 원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오늘 아침은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했습니다. 강원 내륙의 기온이 처음으로 영하권으로 떨어졌고요. 북춘천에서는 유인 관측소 중 처음으로 서리가 관측됐는데요. 지난해보다 12일이나 빠른 기록입니다. 때이른 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진 뒤 주말부터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낮 기온이 예년 수준을 조금 밑돌겠고요. 주말부터는 이맘때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제주도는 오후부터 밤사이 비가 조금 오겠고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도 밤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이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